반갑습니다. 삼국지에서 유비에 관해서 한번 제가 읽은 것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비는 유항숙이라고도 불리고요. 큰 기가 있는 인물로 여겨져 있습니다. 실제로 키가 컸기 때문에 기상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 기상이란 거는 한국이나 중국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격은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고 싸워도 성질을 내지 않았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비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입니다. 유비를 군자라고도 하고 덕장이라고도 하고 인을 최우선으로 삼은 사람이다. 실제로 그 소설에 보면 그런 것들이 몇 번 나오는데요. 이 그림은 유비가 유표의 아들 유기가 죽었을 때 울고 있는 모습인데 덕장같이 생겼고 인을 최고로 여기는 모습으로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재주가 없으며 가증하기까지 한 인간이다 이런 모습으로도 또 묘사되고 있는데요. 이 모습이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유비는 아녀자는 옷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4번이나 상황은 어쩔 수 없었지만 부인을 버리고 달아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아마 이것을 패미들이 알고 있다면 현재 패미들이 들고 일어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유비는 성이 유씨이듯이 한나라의 후예입니다. 실제로 증산정왕 유승의 후예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증산정왕이 100명도 넘는 자식을 두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 후에 또 후손들이 쭉쭉 이어져 있었으니까 그 후손이 얼마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겠죠. 그러나 소설에서는 어쨌든 초계 유비를 한나라의 적통으로 봤기 때문에 한나라의 적자처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비는 출신이 하북성 탁현 누산촌이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요. 여기 그 허베이성 베이징 밑에 이 베이징 여기에 있는데 베이징 밑에 여기에서 태어난 것으로 이렇게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 허베이성은 조운의 출신지하고 같은데요. 그래서 유비하고 조운이 공수전의 캠프에서 만났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고향도 서로 물어봤을 거고 같은 고향 출신이라 심정적으로 서로 더 친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황실의 후손이었지만 수대에 내려오면서 이제 가난해진 거죠. 아버지는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와 살면서 생업에 종사해야 했었고 기록에는 집신장사를 한 걸로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부하게 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어렸을 때도 아이들한테 늘어진 우보 수레를 타겠다. 이 우보 수레라는 게 황제만 탈 수 있는 수레라고 하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때부터 권력욕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머니는 그 황실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교육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유비는 공부에 별로 관심도 없었고 책 읽는 것을 즐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유비는 황건적의 난이 발생할 때 관우 장비 의형제와 함께 이제 공을 세워갖고 안희의라는 하급관직을 맡습니다. 유비는 이제 출세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 하급관직이더라도 이 직위를 상당히 소중히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관직심사관 도구라는 사람이 유비를 만나줘야 되는데 만나주지 않자 이성을 잃고 끌고 나와서 때려버립니다. 그런데 소설에서는 이 부분을 장비가 때린 걸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죠. 이미지 세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제 공송찬한테 어쩔 수 없이 도망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몇 년간을 무명의 세월로 보내고 거기에서도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조운을 만나게 되고 그 도망간 속에서도 진짜 훌륭한 장수를 얻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상황이 변화해서 서주의 도겸한테서 기회를 얻게 되는데요. 서주의 도겸이 요 지역이거든요. 요 지역인데 관중의 조조하고 거의 가까운데 이 도겸의 수하가 조조의 부친을 죽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도겸이 궁지에 몰리자 그 당시에 조조가 한참 상승하는 때였기 때문에 도겸은 이제 싸울 생각을 아예 포기하고 서주를 버리듯이 유비한테 앵겨버립니다. 유비한테는 기회인 것 같았는데 이 지역이 그래도 요충 지였기 때문에 사실상 강호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여포가 되겠는데 그에 비해서 유비는 한없이 미약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포가 서주를 빼앗고 유비의 부인까지 잡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을 이제 조조한테 고자질을 하고 그 상황에서 이제
여포가 또 화가 나서 유비를 공격해서 부인을 돌려줬는데 또 한 번 잡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부인이 잡혀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 상황에서 조조가 이제 공격에 와서 여포가 잡혔고요. 여포는 이제 백문루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유비는 조조에 의해서 허창으로 가게 되는데 사실상 끌려가는 거죠. 인질로. 인질 포로처럼 이제 포승줄에 묶여서 끌려간 건 아니지만 사실상 허창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이제 부의도시라는 상황을 맞게 되는 거죠. 조조는 이제 유비하고 같이 이제 있으면서 유비의 본심을 떠보려고 천하 영웅은 자네와 나쁜 일세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유비는 놀라서 젓가락을 떨어뜨릴 뻔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설에서는 천둥번개가 쳐서 젓가락을 떨어뜨리고 상 아래로 숨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허창에서 조조한테 반기를 드는 음모에 가담하고 있었고요. 마음은 아주 되게 쪼그라들게 쿵쾅쿵쾅 뛰는 상황에서 원술의 공격을 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비는 하루라도 빨리 허창을 뜨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자유자의 몸이 되는 거죠. 일정 부분의 군사를 가지고 거의 사실상 도망치듯이 허창에서 빠져나와서 서주의 당시에 자사를 죽이고 다시 서주를 차지하게 됩니다. 조조가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그래서 조조의 출정으로 거기서 또 깨지고 유비는 어쩔 수 없이 그 당시에 강북의 최고의 군벌이었던 원수에게 의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비의 아내는 또다시 포로가 되죠. 조조의 세 번째 포로가 되고 이때 관우가 조건부 항복을 하게 되는 거죠. 조조한테. 그리고 유비는 원소의 수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관도대전이 원소의 승리로 끝나면 좋았을 텐데 조조가 이기게 돼서 이제 강북에 완전히 패권을 잡게 되고 유비는 또 정처 없이 새로운 동지를 찾아가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형주목 유표하게 의탁을 하게 되는 거죠. 형주가 요 지역인데 이 지역을 지배하는 자가 중원의 패권을 지배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요 지역이 교통의 요지이기도 하지만 어떤 농업 생산물 이런 것도 되게 풍부한 지역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 형주를 가진 자는 천하를 가진다 이렇게 제가 써놨는데 땅도 비옥했다고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형주목 유포한테 이제 개개 신세로 이제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형주에서 그 난세 시대에 무려 10여 년간 부의도식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제 그 화장실에 갔다가 자기의 허벅지에 군살만 늘어난 것을 보고 뜻을 이루지 못하고 허벅지에 군살만 들었구나 이렇게 한탄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나 이 암울한 시기에 뜻밖에도 최고의 기인 유비한테 최고의 기인을 만납니다. 공수장 캠프에서 어려웠을 때 조은을 만났듯이요. 그 제갈량이 유비보다 20살 아래인데요. 조은도 거저졌지만 제갈량은 물론 상고초려는 했죠. 3번 찾아가서 상고초려를 해갖고 이제 제갈량을 얻었습니다. 이게 유비의 아주 커다란 장점. 인재가 유비 앞에 한없이 나약한 유비한테 스스로 이제 충성을 다해서 유비의 신하로 생활하는 것이 커다란 장점이 아닌가, 그리고 유비의 천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유비가 상고초려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형주에 있을 때 또 조조한테 쫓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조조한테 쫓기면서 도망가는데 그때 백성들이 줄줄이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백성을 데리고 가게 됩니다. 요게 소문이 나서 나중에 유비가 더욱더 인의의 유비를 이렇게 전국에 각인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인재들이 많이 이제 따라오는 역할을 했다고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4번째로 부인과 또 헤어지게 되는 거죠. 유성과도 헤어지고 여기 유비의 아들. 이제 형주에서 유표가 죽자 조조는 형주를 먹으려고 침공을 하게 되고요. 유비는 이제 송건과 연합해서 적벽대전에서 일생일대에 거친 이제 대전을 벌이는데 촉연합군이 사실은 오와 조조의 싸움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송건과 조조의 싸움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유비는 젓가락만 들고서 날름 이제 승리를 취하게 되는, 즉 애교의 승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애교의 승리의 이면에는 오나라의 노숙과 제갈량의 그 대화를 통해서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데, 노숙이 오나라에서 많이 방어를 해줘서 이런 애교의 승리를 거두게 되고,
그리고 전쟁 후반에 어수선한 틈에 형주를 날름 삼켜버립니다. 서주를 삼킨 것처럼. 이래서 많은 비난을 받는 듯 합니다. 논리는 형주를 잠깐만 빌리겠다. 내가 거처가 없으니까 다른 어떤 거처를 찾으면 돌려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서천을 찾으면 돌려주겠다. 이런 논리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나라를 이제 설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형주를 잠깐 빌린 이것이 나중에 자기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동생 관우가 죽는 죽음의 단초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와의 정막결혼으로 이제 서로 얽히고 설킨 관계이기 때문에 송권도 이제 유비한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송권의 동생 손부인이 이제 유비의 이제 부인이 됐는데 이 손부인이라는 게 여걸이어서 신방에 무장이 든 칼로 무장을 한 칼로 병사들이 지키게 했다고 하네요. 그 여자 복은 있는 것 같습니다. 유비는 이 드라마로 보면 손부인도 상당히 미인으로 나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오나 그 유비가 결혼을 했어도 형주를 가지고는 치밀한 수싸움을 하는 형국이 되었고 어쨌든 형주는 유비의 차지가 됩니다. 그리고 형주를 빌렸으니 서천을 쳐야 하는데 이제 언젠간 서천을 치고 형주를 돌려줘야 되는데 유비가 항상 주장하는 인의 때문에 인의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형주 서천도 유씨 가문이거든요. 근데 아무 명분 없이 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상황은 유비에게 유리하게 돌아갑니다. 한중의 장로에게 의협을 느낀 유장이 유비를 이제 부르게 되는 거죠. 이제 자기 나라를 지켜달라고, 그러니까 국방장관이 되어달라,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서천을 결국 빼앗은 거죠. 진짜 이런 상황을 보면 진짜 유비가 인의를 가진 사람인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부하들이 적극적으로 빼앗자고 이렇게 해갖고 결국은 서천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서천을 얻었으니 서천이라는 게 지금 여기서 보면 익주 이쪽이 서천이 되겠는데요. 형주가 그 옆에 있고요. 이제 송권이 이제 이 형주를 돌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비가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기 위에 있는 양주, 이 양주를 얻으면 돌려주겠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완전히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 유비가 어쨌든 형주를 돌려주지 않게 되는 거죠. 송권이 이제 화가 나서 이제 전쟁에 나서게 됩니다. 유비한테요. 근데 조조가 그 당시에 요 한중을 얻었기 때문에 이 한중이 익주 바로 앞에 있거든요. 그러자 의협을 느낀 유비가 형주를 나눠 가지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유비가 이제 오나라와 다시 화평을 하고 나니까 조조와 한중을 가지고 전쟁을 벌입니다. 이 당시가 유비가 아마 최고의 전성기 막 들어가는 단계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여기 한중에서는 이제 양평관 전투도 있지만 조운 등이 맹활약을 해서 한중을 집어삼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상주문을 작성하고 스스로 한중왕이 됩니다. 이제 한중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조조의 사후에 조조가 죽고 나서 조비가 이제 황제가 되자 유비는 이제 한나라의 헌재의 생사를 모른다 이렇게 보고서 자기가 한나라 왕실의 계승자라고 생각하고 전통성 있는 계승자라고 선포를 하고 스스로 황제가 됩니다. 이때가 최정점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최고일 때 애군을 조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다고 기뻐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때 관우가 형주에서 죽게 됩니다. 오나라의 침공에 의해서. 근데 관우가 사실은 천하의 맹장이었는데 너무 맹장이었고 천하에서 다 관우를 최고의 장소로 알아주었죠. 여포가 죽고 나서. 그래서 관우가 너무 교만해서 이제 패배를 자초하게 되고 결국은 상황에 몰려서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비가 얼마나 이제 그 복수에 불탔겠습니까? 오나라에 책임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222년에 복수를 위해서 총동원해서 오나라를 공격하는데 그 상황 전에 또 장비도 죽게 되는데 그것도 부하들이 죽여놓고 오나라로 도망가니까 그 두 형제가 결국은 오나라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설에 보면 60만 대군이 이제 오나라를 쳐들어갔다고 하는데 정사에서 10만이라는 기록도 있고 어떤 책에는 또 6만이라는 기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6만이 적정한 것 같은데 어쨌든 소설에서는 60만이 이제 쳐들어갔다고 이렇게 뻥을 튀긴 거죠. 근데 당시에 초계 인구가 300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300만에서 만약에 6만만
갔다 하더라도 상당한 양이죠. 한 20% 정도인가요? 하여튼 전국의 총동원령을 내려서 오나라에 쳐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제갈량이나 조은 같은 경우는 유비와 함께하면서 모든 전쟁에 참여를 했는데 이때는 참전을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나 이렇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오나라 공격이라는 것이 그 진짜 유비의 그 의형제의 의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공격하는 거죠. 그 조은도 오나라를 침공하려고 하니까 우리의 적은 송건이 아니고 조조다 이렇게 말렸고요. 제갈량도 그거에 대해서 탐탁치 않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전을 안 하게 되고요. 유비가 또 황제가 된 후 이제 아무리 제갈량이 공을 세웠다 하더라도 조은이 공을 세웠다 하더라도 황제하고 이제 신하하고 군신의 의상관계가 너무나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죠. 황제라는 그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감히 거역을 못하고 수동적으로 이제 그 참여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소설에 나오는 60만 대군의 모든 병력, 유비가 총리하는 모든 병력을 끌고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승승장구해서 결국은 오나라 깊숙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적진 깊숙이 가는 자는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나폴레옹을 봐도 그렇고 히틀러를 봐도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잘 나가다가 계속 승리해서 조금씩 승리해서 오나라에 깊숙이 들어가는데 그때 장수가 이제 오나라의 장수가 육손이었습니다. 육손은 이제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릉 대전에서 결국은 대패를 하게 되고 그때는 이제 여기 사진에 보듯이 불의 공격에 의해서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 적백대전에서도 조조가 주위의 불공경으로 배들이 다 타버리듯이 결국 불로 인해서 조조도 대패하고 유비도 대패하는 거죠. 그래서 삼국지의 세 왕, 조조, 유비, 송건 중에서도 송건만 결국은 이릉대전에서 승리하고 적백대전에서 승리하고 이런 현상이 되고요. 3대 대전이 또 하나는 이제 관도대전인데 조조만 관도대전에서 승리하는 송건만 두 개의 대전에서 승리하는 이런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 백제성으로 퇴가가는데요. 퇴가하고 여기서 이제 유명을 달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나라의 신선전의 가롱이 쓴 책을 보면 치욕스럽고 분해서 죽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제가 생각할 땐 유비가 황제가 된 후 성정이 어두워서 대사를 그르쳐서 분해서 여기서 죽지 않았나, 화병으로 죽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백제성이 현재는 이런 모습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요 줄기가 찾아보니까 양쯔강인데 양쯔강 앞에 경치 좋은 여기에서 얼마나 치욕스럽고 분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유언을 남기는데 유선에게 책을 많이 읽으라 이렇게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근데 본인은 책을 안 읽으면서 공부하라 이렇게 유언을 남긴 거죠. 정리를 하면 이제 진수가 이제 평하기를 삼국지의 정사 진수가 평하기를 권모술수, 재능, 계략은 조조만 못하다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조는 제주꾼, 유비는 기획꾼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 유비는 대신 자기의 재능이나 계략은 못하지만 그 인과 의의를 앞세워서 많은 인재들을 모았고 그걸로 인해서 삼국지의 한 나라를 차지했었는데 형제의 의의를 내세워서 결국은 대사를 그르치고 그 화병에 의해서 죽게 되었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